네, 뉴욕 증시의 처음부터 깊은 곳까지 한 번에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장희성의 마켓 A to G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시장을 매크로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온 것 같아요. 네네. 지난주까지도 경제 지표들이 정말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이쪽으로 들이대면 또 이쪽이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뭐 애플 이슈, 테슬라 이슈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일단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일단 시장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네, 최근에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맞아요. 시원하게 오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매크로 이슈에 좀 노이즈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들 투자하시는, 그리고 또 국내 증시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에도 좀 노이즈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노이즈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게 아니다라는 좀 말씀도 드리고, 또 좋네요. 노이즈가 그러면 있다 한들 네네. 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슈에서 조금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좀 대장주를 들고 가시는 게 좀 시장 대응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노이즈가 있을 때 대장주에 또 그 든든함이 또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쭉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유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매크로 이슈도 노이즈가 예. 많은데 예. 가장 어쨌든 지금 걱정되는 포인트는 유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뭐 이번 주 FOMC 뭐 동결이 뭐 거의 뭐 98%라고 하지만 네네. 유가가 지금 어쨌든 WTI 기준으로도 90달러를 넘었고, 그렇죠. 이게 계속되면은 어쨌든 뭐 11월이던 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만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왜죠? 첫 번째는 유가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 이게 왜냐면 유가가 사실 이런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100달러, 120, 130 올라갔을 때 다른 이제 그런 뭐 상품 물가나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을 시켰던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또 이게 왜냐면은 또 역설적으로 이게 지지난달에 CPI가 헤드라인이 3.0이 나왔을 때 뭐 이제 연준은 근원을 봤죠. 근원이 아직 4.7이야. 네, 근데 그랬죠. 지금 헤드라인이 올라가고 있지만 근원 CPI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유가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은 역시 이거보다는 근원 CPI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90달러를 돌파한 데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이 더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좀 일시적일 수 있고, 또 구조적으로는 그 유가라고 하는 거는 공급과 수요인데, 그렇죠. 뭐 공급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수요도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 석유의 최대 수요처,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고, 약간 지표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도 있기는 하던데. 하지만 예. 구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일시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더라도요, 이 부동산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지 이게 아직까지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중국의 경기는 뭐 날이 갈수록 좀 더 저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석유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은 사실 이 석유 수요가 둔화되는 것,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거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 오펙입니다. 우리가 파는 물건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감산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단기적인 또 이슈가 있는 게, 예. 사우디가 아주 그 90달러, 100달러가 목표가 아니라 80달러를 무너지지 않는 게 원래 목표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고유가를 조금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뭐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람코 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매각을 하는 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IPO 할 때 한 2% 미만의 물량만으로 IPO를 한 거거든요. 그랬죠. 아주 조금만. 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일단 상장을 시켜놓은 건데, 이 물량을 조금 더 팔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러면 아람코 주가가요, 네. 작년에 어쨌든 완전 고유가일 때 최고점 대비해서 한 7, 8% 밑에 있는 수준이에요. 예. 높은 거죠, 아직도?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더 높은 유가 그 주가대를 유지를 해서 예. 높을 때 팔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우디 돈 쓸 때 또 많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은 예. 또 자발적 감산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 수 있고, 그 배경을, 백그라운드를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럼 언제냐? 뭐 지금 기사를 보면 연말이나 연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뭐 유지를 하고 싶겠지만 그 이후에는 감산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면은 자 똑같습니다. 왜 아람코 지분을 파느냐? 사우디가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뭘 알고 있죠, 얘네가 앞으로? 네옴시티자. 예,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아람코 지분도 파는데 그러면은 자 유가가 아무리 높은데 본인들이 감산을 해서 네. 파는 물량이 줄어들면은 들어오는 수입이 줄잖아요. 그렇죠.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감산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일시적으로 아람코 지분 매각 이후에는 다시금 유가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산을 아예 대놓고 최근에 연말까지 쭉 이어가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아마도 많은 세계 경제 참여자들에게 좀 충격을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연말까지 시간을 벌어놓고 뭔가 하려는 그림들을 다 완성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또 유가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림으로 좀 길게 보고 계신 지점장님의 의견이었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연준은 또 계속해서 코어 CPI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엔 유가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는데 연준 얘기가 나온 김에 네. FOMC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다음 이번 주잖아요. 네, 네. 내일 모레인데 전망치가 뭐 거의 99%더라고요. 네네. 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사실. 이번 FOMC는 당연히 동결이지만 예. 중요한 거는 점도표죠. 아, 이번 그쵸. 이제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를 찍는 네. FOMC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 번 더 연내 11월이든 12월이든 이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찍을 것인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높죠. 뭐 네. 일단은 이게 한 반반으로 갈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분이 한 12분 정도로 더 많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6분 정도가 이제 끝난 게 아니냐라고 지난 점도표에서 좀 찍으셨는데 네네.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게 반반으로 갈릴 수도 있고 근데 연준의 종합적인 의견은 올릴 수도 있어라는 스탠스를 열어두되 금리 인상을 더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 의견은 너무나 뜨거워 보였던 그런 미국의 경기가 사실은 조금씩 좀 식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고용 지표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그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던 주거비 지표는 어쨌든 전월비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0.3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그 코어 CPI에서도 또 슈퍼코어라고 하는 또 주거비를 제외한 것들을 더 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거든요. 근데 이 고용 시장이 둔화되면서 인건비 상승률도 분명히 둔화되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이게 요번에 어쨌든 그런 되게 중요한 게 점도표 그리고 경기 전망 그리고 경기 전망이 조금 꺾이는 게 보이면은 금리 인상하기 어려운 거고 또 중립금리 롱거런이라는 걸 또 찍잖아요. 그쵸. 롱거런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또 이게 지난번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롱거런이 되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기 좀 어렵거든요. 롱거런 네네. 올리면 그걸 중립금리를 올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은데 아마도 가능성은 열어두되 글쎄요, 11월에 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개인적으로 끝났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더 늘어나면서 조금 미국의 국채 금리도 안정이 되고 다시금 좀 성장주들이 그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점도표와 크게 관계없이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또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둔화시키면서 오히려 경기를 하강시켜서 이제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라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침을 겪겠지만 어쨌든 지점장님의 결론은 유가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 FOMC에서도 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높지 않을 것이고 이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면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반도체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주셨잖아요. 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계속 될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TSMC 노이즈가 조금은 타격이 있나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뉴스 자체로 보면은 이제 타격이죠. 왜냐하면 반도체의 바닥론이 이제 솔솔 피어나고 있었고 분위기 좋아졌고 분위기 좋았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9월 초를 바닥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일 이제 뭐 20일, 21일 되면은 또 우리가 열흘 단위로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좀 굉장히 자신 있게 보시는 그런 반도체
관련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와중에 TSMC가 찬물을 확 끼얹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노이즈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장비 첨단 반도체 장비 납품을 조금 미뤄달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납품 연기 요청을 네네. 했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분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폰이 덜 팔릴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오늘 보면 또 전망 그 IBD 아닌 전망 것 보면 또 같죠.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 유력한 얘기는 지금 TSMC가 이게 그런 대만 내에서도 굉장히 팹을 증설하고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게 미국 애리조나에 대형 그런 팹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쨌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어쩌면 가동이 시작될 게 이제 뭐 내후년으로 미루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가 좀 늦게 필요하잖아요. 예. 미국향 장비에 대한 그런 그 연기 요청을 했다라는 게 좀 정설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만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미루고 싶을 거예요. 그게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보조금을 받아도요. 네. 비용이 너무 다릅니다. 아, 너무 비싸요. 거기서 만들면. 그래서 가급적 미루고 싶고 또 미국은 거기도 최첨단을 원하지만 대만은 항상 한 세대 차이를 두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 보면은 어쨌든 반도체 바닥론은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보면 점점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보다 조금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은 좀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화웨이에서 메이트 60 프로를 깠더니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나온 거랑 어쨌든 7나노로 기린 9000S 반도체를 만들어낸 거 그렇죠.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조금 더 앞으로 미국이 더 좀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 있는 게 조금 노이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좀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나노를 만들었다. 근데 예. 사실 그거는 뭐 더블 패터닝으로 DUV 장비로 사실 더 정말 비싸게 만든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면 뭐 사실 그냥 그 손으로 수작업으로 차도 만들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쵸? 열심히 만들면 만들 수 그렇죠. 있죠. 예. 한 10배, 20배 예. 원가가 드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엄청 들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면 오히려 중국은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의 그런 보조금이 오히려 그쪽으로만 매몰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게 메모리라는 거는 사실 또 커머디티인데 네. 중국에 어디 팔든 간에 그게 화웨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죠. 얘는 한 통속이고 더 중국향 메모리 반도체를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공장까지 있는데 그걸 지금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유예해줘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좀 관찰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직결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바닥론으로 정말 이제 하반기 대세 좋아질 것 그런 같았는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TSMC 노이즈는 아직까지 사실 실체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와요. 대만 입장에서 그 안보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좀 확인될 때까지는 노이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분위기 좋아진다는 얘기가 증권가에 좀 가득했기 때문에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를 좀 따라가셨거든요. 네. 근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 증시에서도 봐도 뭐 엔비디아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혹은 반도체를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 얘기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좀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노이즈가 그냥 노이즈로 끝나면 다 같이 올라가겠죠. 예. 근데 만약에 노이즈가 현실화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를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그런 매출을 싹 제거해도 네. 이걸 유지할 수 있거나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딱 하나 있죠. 줄 서서 중국을 다 배제해도 줄 서서 사가는 지금 반도체를 파는 데는 엔비디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 같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네. 이게 노이즈가 현실화돼도 엔비디아는 사실 매출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이미
중국을 제외하고도 다 줄 서서 내년까지 판매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냥 가장 편안하게는 또 마침 주가는 같이 빠져 있으니까 향후 올라갈 때 가장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PER이 올해 기준으로 30배 초반, 내년 기준으로는 20배 후반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전혀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서 엔비디아를 갖고 계시는 게 가장 확률은 높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테슬라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제 이제 그런 이제 EPS 추정치를 하향한 거는 자동차 기업으로 본 거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기업이 아닌 AI 기업으로 봤잖아요. 그랬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을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설득해서 7명의 콜라보로 나온 리포트란 말이에요. 모건 스탠리에서요? 네, 이건 AI 기업이다. 그래서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 설득에 당한 나담 조나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찾아와서 네. 이게 도조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설득당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학습의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주도 기업이라면 이게 추론의 영역에서는 사실 언어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비전으로 처리한 자율주행인데 그게 도조로 인해서 굉장히 가팔라질 것이고 도조는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그 엔비디아 칩을 썼을 때보다 거의 한 6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굉장히 빠르게 자율주행을 학습시키면서 이게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도 개화시킬 것이고 또 이런 AI 학습, 비전 쪽으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 AWS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네.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린 거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캐시우드, 론바론 이게 이 테슬라 투자에 특화되어 있던 분들은 예전부터 하던 얘기를 메이저 IB에서 처음으로 이걸 받아들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그 메이저 그 IB 중에 하나가 점을 찍으면 2명, 3명 따라오면서 대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명이 모건 스탠리가 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누가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건 대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메이저 IB들의 의견 변화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엔비디아 테슬라를 좀 중심에 놓고 보시면 이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네네. 결국에는 좀 이기는 포트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혼란은 뭐 계속 조금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계속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고 인플레이션 걱정, 뭐 금리 걱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 발표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연준의 키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9월에 FOMC에서 점도표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 나는 너무 힘들고 복잡하다 하시면 모든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도 그래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엔비디아, 테슬라로 조금 압축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베스트일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